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엔화에 대해서 또 누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받아본 질문이 엔화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정말 엔화에 대한 그런 관심은 왜 이렇게들 클까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작년에 일본 시리즈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정말 목에 피를 토할 정도로 과장하자면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 엔화의 동세에 대해서 특히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하고, 작년 말에 연말 밀어내기 시리즈 부분에 일본 엔화에 대해서 큰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정말 저 바쁜 와중에가 아니라, 사실 바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나름 굉장히 열심히 몸과 마음을 바쳐가면서 영상도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질문을 해주신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고 재미없어서 안 보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봐도 노인네가 한참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전달력이 떨어져서 뭔 소린지 몰라서 또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단기적으로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회원 영상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을 끼쳐서 거기서 투자로 뭔가 재미를 보려는 분이 제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라고 크게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민감한 주제들은 항상 또 시장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회원 영상, 적어도 회원 영상에는 저를 오래전부터 알아가지고 꼭 단기적으로 투자에 뭐가 좋냐 그런 것만 보려는 분들은 그 회비 내고 제 얘기 들으려고 안 합니다. 어디 가도 딴 얘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왜 여기다 돈을 내? 다들 그러고 굳이 회원 가입해서 회비까지 내면서 제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렇게들 대부분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후원하는 의미로 매달 회비 내면서 회원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좀 더 큰 여러 가지를 어떤 인문학적 관심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아껴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다 해도 그 회원 영상 안에서 항상 제가 높아심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 환율이나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절대 제 얘기 듣고 한 귀로 쏙 빠지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중심은 자기가 잡고 판단은 자기가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엔화의 흐름에 대해서 또 한 번 그 질문이 블로그에 올라와가지고 요거 회원 영상으로 어차피 주말에 만들면서 거기서 얘기할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엔화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나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처음엔 답답했는데요. 왜 또 이런 나 충분히 할 만큼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하다가도 얼마나 사람들이 또 여기에 관심이 많으면 또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시다가 질문을 올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얼마나 내가 전달력이 없었으면은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까 싶어서 일반적인 영상으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오늘 영상에서 그거 하나만 다룰 건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최우쿠가 이렇게 간다고 했다? 좋아, 나의 투자 포지션 엔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한 게 있는데 포지션을 바꿔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저 얼굴 안 보셨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어떤 사기꾼인지 어떻게 아세요? 물론 제가 리딩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일면식도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만 듣는 건데 저 사람 말을 듣고 그 돈을 움직이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쨌든 최우쿠라는 또 어떤 제야에 묻힌 지방에 있는 이 방망이 깎는 노인네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뻘소리를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세상의 진짜 흐름을 보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바로 이 얘기죠. 제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대문 간판이 들려져 있죠.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 진짜 경제 이야기. 세상에 숨겨진 가장 큰 흐름. 이 안에 지금 항상 경제 얘기고, 그 다음에 증권 시장의 얘기고, 그 다음에 전쟁이나 지정학적 갈등의 얘기. 이 모든 거에는 다 뒷면에 가장 큰 그 기축통화 패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쓰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종이에다 이건 10,000원, 이건 100,000원 적어서 딱딱 주기만 하면 그 돈으로 뭐든지 사서 쓸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한테 있다면은, 만약 그 램프의 요정한테 소원을 빌고 싶다면 그거 빌겠죠? 그러잖아요. 언제든 내가 이렇게 묻은 종이 갖다가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그냥 종이도. 그게 기축통화의 특권이죠. 원래는 그게 그만한 당연한 금과 은이 있어야 됐지만 거기에 상당하는 그거를 1970년부터 없애버렸죠. 지금 지구상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이상한 기이한 달러 기축통화 시대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50, 6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고, 항상 기축통화는 그 제국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데, 그 평균 기록을 보니까 40년에서 60년이었다. 이제 다음 타자는 누구냐? 미국, 영국 다음에 중국이 아니냐. 그래서 10년 전부터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앞으로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어쩌면 달러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대놓고 배팅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레이 달리엇이죠. 브리짓 워터 헤지펀드에. 하지만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분도 그래서 당황해서 작년에 중국의 모든 투자를 다 뺐습니다. 이상하네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안 가지? 세상이 시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셨던 거겠죠. 그 기축통화를 순순히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대, 유럽의 우크라이나, 아유 저 나쁜 푸틴 나쁜 놈, 아니면 경제 맨날 증시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다 자기들 그 장사꾼. 홈쇼핑에서 물건 선전할 때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쇼 호스트는 이걸 많이 팔수록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팔려고 아름답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경제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도.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이득, 아까 말한 황금의 마이다스 손과 같은 기축통화 패권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 밑에서 열렬한 수싸움, 이것이 가장 큰 흐름. 이걸 봐야 정치, 경제, 외교가 보이고 세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힘 있는 놈들이 몰고 가려고 하는구나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요거였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잡설이 길어지는 건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죠. 어쨌든 이 진짜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 이겁니다. 자, 엔화 얘기로 돌아와서요. 일본은 작년 하반기에 이 우에다 씨가 직접 나와가지고 금년도 2024년 3월에 일본 정부에서는 해마다 3월에는 꼭 그걸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전체 임금 협상을 하는 춘투라는 게 있어요. 봄에 싸운다. 춘투. 이 싸울 투자인데 어떤 협상 이런 거에 많이 붙이죠. 투쟁. 얘네들은 꼭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일본 애들. 꽃놀이패도 화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춘투에서 기시다 정부가 이번에 기본 임금의 인상을 결국 올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사실 일본은 2.0% 수준의 물가 상승률, 경제에 제일 좋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2.0%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침내 일본도 그 오랜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거다 해서 그때 가서는 드디어 제로금리를 포기하겠다. 그동안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지난 20, 30년 동안 쭉 벌려온 그 초저금리 시대를 끝내겠다. 우리도 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2년 가까이 3.5%까지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도 아니야 이걸로는 불충분해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엔저를 끝까지 2년 동안 고집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본도 드디어 이제는 금리를 올리겠지 했다가 배팅했다가 여러 번 손해를 봤습니다. 그 손해를 볼 때마다 저는 2년 동안 아니 일본은 그렇게 안 할 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엔저로서 이번 기축통화 패권에서 달러 강세를 받쳐줄 걸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지금 그걸 뒤돌아보자는 겁니다. 지난 2년 가까이 3.0% 훌쩍 넘었던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금년 3월에 춘투르에서 기본임금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물가도 높지만 사람들이 받는 월급도 많아지니까 이제 그 돈으로 안심하고 더 시장 가서 그동안 비싸서 안 사 먹던 짜장면도 한 그릇씩 더 사 먹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다 이겁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임금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혹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뭐 그런 걸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결국 금년 3월에 나라에서 기본임금, 임금 협상 이런 거 다 올리도록 지시를 하면, 약속이 되면 지금의 물가도 안 떨어지고 사람들이 돈 많이 받으니까 계속 이 물가가 유지돼서 우리는 드디어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20년, 30년에서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초저금리를 할 필요가 없지. 물가를 적정한 2%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3%가 넘으니까 드디어 그 다음 달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우리 일본도 드디어 긴축하겠습니다 라고 갈 수도 있다라고 작년 하반기에 이 양반이 그렇게 말을 꺼냈죠. 기사 보시면 그러죠. 임금 물가 선순환이 이미 작동 중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때부터 얘기를 듣고 금년 3월에 일본 정부에서 임금 협상이 종료되면 4월에 BOJ 정책이 변화될 거다. 이것은 사실이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말에 2021년도 2022년이죠.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2022년도 말에 우에다 전임 총재였던 구로다가 마지막으로 아무 예고 없이 깜짝 10년물 국채금리 인상을 조정을 한 이후로 작년에 또 우에다도 한번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10년물 금리 상단을 조정하면서 이루어졌던 그간의 변화들로 볼 때 드디어 이번에는 금년 4월에는 일본이 마침내 남들 다 금리 인상할 때 찔끔찔끔 하한등 마한등 하면서 아껴두면서 안 했던 드디어 그 전가의 보도를 꺼내어서 일본도 드디어 금리 인상이 포문을 여는구나. 드디어 일본에도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물가 상승이 안착했다라고 일본 중앙은행이 인정하면서 이제 일본도 지난 20에서 30년간의 디플레이션 벗어나는 게 확실하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제로금리 초안화 정책은 안 하고 긴축의 시대로 우리 일본도 뒤늦게 동참하겠구나 라는 시장의 기대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그때 또 작년 말까지 그리고 금년 초 바로 일주일 열흘 전까지도 어디든 경제 채널 다 틀어보면 그동안 숨어있던 양반들도 다 나와서 달러 팔고 엔화 사세요 하셨죠. 근데 이런 일이 벌써 한 3번 있었죠. 작년에도. 기억들 하시나요? 다시 한번 껌 좀 씹었다는 사람들 모두 나왔고 이제는 진짜로 달러는 갖다 버리고 엔화 사라고 입을 모아 노래 불렀죠. 사실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 보자고요. 이미 작년도 상반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 기억들 하시나요? 그런데 그때도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여름 지나고 하반기 들어서 모두의 예상과 달리 달러가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고 엔화는 이제부터 강세로 돌아선다고 그때 들어가셨는데 많이들 오히려 엔화가 약세로 더 빠지더니 145엔을 넘어 150엔까지도 치솟는 이변이 일어났었죠. 기억들 하시나요? 자, 이게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이 들어가는 일본 10년물 금리입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처럼 기준금리를 몇 프로 올리겠다 내리겠다 그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를 항상 자기들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금리가 몇 프로 이상 안 오도록 다 무제한 매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녹색 선, 작년 7월 말에 일본이 갑자기 우리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위에까지 허용하겠다. 1.0%까지. 그럼 사실은 금리가 0.5에서 1.0으로 2배 가까이 뻥 뛰는 효과가 나죠. 긴축이죠. 금리를 올리는 효과죠.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인 경제 이론으로 그 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긴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까 말한 시장의 모든 껌 좀 씹었다는 양반들 다 나와서 이제부터 달러는 약해지고 엔화 강세로 가니까 이때부터 엔화들 사셔하고 이때부터 7월 말부터 난리가 났죠. 근데 실제 엔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 7월 말부터 더 반대로 오르죠. 150엔 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 꼴딱꼴딱 숨 많이 넘어갔죠. 왜 그랬죠? 근데 저는 이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제 의견은 이거였습니다. 그때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한번 중국을 크게 때릴 것이고 때리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일부러 중국을 어떻게 때려야겠어요? 금융공격을 하는데 달러발 고금리와 달러발 국채와 회사채 금리를 올려야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헝다 비구위안이 신용위기 공격을 할 것인데, 미국이 하는 거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지만 충분히 올릴 만큼 올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필살기가 항상 나올 거다.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예상했던 거죠. 재작년부터 말했던가요? 그것이 바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를 이용한다. 참고만 있던 일본이 미국이 신호를 딱 보내는 순간 알겠으문이다 하고 태풍이 뜰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엔화 시장과 일본 국채금리 시장을 아까 말한 이렇게 7월 말부터 일본이 드디어 자기들도 10년물 국채 금리를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걸 허용하겠다 여기까지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그런 위험 그런 공포심 때문에 시장에서 이때부터 미국 국채 금리도 공포의 어떤 상승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엔화가 너무 강세로 돌아가는데, 이번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는 달러 강세를 오히려 유지해야 되니까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일본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자기들이 외환시장에 맘대로 가면서 반대로 약세를 유지해 줄 거다 했는데 그 예상 그대로 갔죠. 그래서 경제 논리하고는 전혀 경제 원리에는 맞지 않는 이상한 역전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더 사실은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이상현상이죠. 그런데 이 이상현상에 주목들은 하지만 아무도 해석은 못했죠. 기축통화 패권의 진짜 흐름을 대입을 안 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공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이 7월 말 우에다가 그 선언하고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난리가 나는데, 오히려 엔화는 요 반대로 떨어질 거다 했는데 이때부터 반대로 더 올라가죠. 엔화는 약세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당 150엔까지 오르는 아주 웃긴 현상이 일어났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결국 그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결국 그러고 나서 한 2달인가 석 달 있다가 헝다와 비구이양 다 터졌죠. 지금 헝다 이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다 한 번 더 터졌고요. 그래서 엔화 시장과 일본 국채 금리 시장을 이미 자기 마음대로 절묘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지휘권을 획득했던 BOJ가 물밑에서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힘을 써준 거죠. 차트 본 것처럼. 그래서 다들 그때는 순진한 시장 논리대로 이제 일본이 국채 금리 상단을 높였으니까 당연히 엔화 강세가 될 거다 하고 엔화 시장에 다들 밀려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쫄려서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하반기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작년 11월부터 옐런과 파월이 나와가지고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 흘렸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빠르면 금년도 3월부터 금리 인하하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죠.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하니까 달러는 반드시 약세로 빠지게 돼 있지. 경제 이론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달러가 실제 그때부터 급격히 약세에 빠지죠. 그리고 엔화는 오히려 반대로 강세 흐름을 타기 시작하죠. 왜죠? 상대적으로 준 기축통화에서 달러가 약해지면 반대 포지션의 엔화는 강해질 거다. 더더군다나 위에다가 나와서 내년 4월쯤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그때 하니까 다시 한번 아까 본 것처럼 시장에 또 모두 껌 좀 씹는다는 분들 다 나와서 엔화 강세 갑니다. 이번엔 진짜 확실합니다. 파월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했고 반대로 우에다는 내년 4월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번엔 진짜 상반기엔 제가 한번 실수했지만 이번엔 정말 내 손모가지 하나 겁니다 했겠죠 다들. 그래서 아마 또 작년 말에 다들 그렇게들 달러 버리고 엔화로 간 걸로 보입니다. 예. 설마 이번에는 틀리지 않겠지 하고들 뛰쳐나오셨던 거겠죠. 그러나 그때도 제가 11월과 12월에 이러한 변화에도 역시 또 한 번 개인적으로 경계와 의심을 거두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건 또 한 번의 쇼일 수 있다. 앞으로 막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될 거라 믿고서 일본은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니까 달러 약세, 엔화 강세라 믿는 거는 또 한 번 예전처럼 그 경제 논리대로 순진함만 생각하시는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시장은 그리고 세계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언론에서 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부 극소수 아는 사람만 아는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순진한 경제 이론이 아닌 비열하고 치열한 정치 이론대로 지금 모든 게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더니 오탈자가 많네요. 했죠. 이게 지금 작년 12월 10일에 제가 연말 밀어내기 시리즈로 여러 탄 막 급하게 만들었죠. 그때 2탄입니다. 엔화 강세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우에다 씨 드디어 엔화 가는 겁니까? 다들 간다고 했었죠 그때. 근데 제가 하반기 우에다가 계속 해온 일이 뭐고 11월부터 달러가 약세에 빠지면서 조정이 시작되었지만 최근 BOJ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나 정말 이렇게 순진하게 봐야 되나 한 번 더 이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대충. 예. 그때도 이제 10명 중 10명이 다 나와서 이제부터 달러 약세 엔화 강세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었죠. 그리고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한 달, 두 달이나 됐나요? 요즘 얼마 전부터 아시죠? 언제부터인가요? 정확히 1월 들어와서부터입니다. 2024년 돼서부터 갑자기 달러는 더 이상 하락하지도 않고 버티기 시작하고 어라? 왜 이러지? 그리고 엔화와 원화가 그때부터 동시에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럴 리가 없는데 전문가님들도 지금 많이 당황하고 계시죠? 일본 엔화입니다. 여기 쭉 떨어지면서 140엔까지 떨어지다가 물론 이때 재미 보시고 나왔으면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디든 들어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좋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파도를 타고 들고 나오시면 그분이 승리자. 저는 그냥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인문학적인 어떤 그 경제의 흐름 이런 거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 제 포지션을 믿고 제가 이렇게 가는 건데 절대 제 말을 들으시고 특히 단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1월 1일 딱 되자마자 바닥에서 꿈틀하더니 그때부터 급하게 올라와서 다시 또 지금 145엔을 넘어가지고 오늘 148엔까지 최고 올랐던 그 기록까지 또 굉장히 급하게 오르죠. 지금 1월 며칠입니까 오늘? 1월 19일 2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 너무 급하죠?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 저기서부터 결국은 12월 말 지나고 1월 1일부터 똑같이 올랐죠. 급하게 올랐죠. 똑같이 한 달 만에 동조화됐죠. 자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화 투자할 때 원화 팔아가지고 엔화를 사는데 엔화와 원화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뭐 시세 차익을 얻을 텐데 원화가 떨어질 때 엔화도 떨어지고 엔화가 오를 때 원화도 오르면 별 재미 못 보겠네요.
그렇죠? 요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12월 이번엔 진짜 자신 있다 하고 나와가지고 다 목에 힘주고 내가 전문가다 내 말 들으라들 하셨을 텐데 지금 이번에는 그때보다 작년 상반기 하반기 실수보다 더 빠르게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벌써 두 번째 실수를 했네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여보세요. 지금 세상은 예전 세상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전쟁 중이라고요. 전 세계가 눈에 보이는 전쟁과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금융 경제 전쟁은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작년 초 영상이 처음 글이 그거였죠. 유튜브 제가 데뷔하기 전에 블로그. 2023년은 드디어 본격적인 탐색전 끝나고 제대로 이제 미국, 중국 붙는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우리나라가 새우등만 안 터졌으면 좋겠다 했던 건데 제일 많이 터졌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새우등 중에서. 자,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처음 글을 썼을 때 2022년 2월 22일에 그때 제가 요런 글을 썼었죠. 하면서 그때 제가 쓴 글이 이겁니다. 어제 바이든이 연설을 시작한 시간이 2022년 2월 22일 현지 시각으로 2시 22분이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경제 제재에 관한 연설은 2시 22분부터 시작되더라. 나는 이때부터 전체 증시 시장에 대해서 쇼 포지션을 나는 개인적으로 선언하겠다. 뭐나 되는 것처럼 이런 걸 써놨네요. 참나. 싸이월드 예전 뭐 보는 것처럼 창피하네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눈속임이다. 조연일 뿐이다. 앞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 인상과 QT가 될 거다. 양적 긴축이죠.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분들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 예상과 달리 앞으로도 계속 긴장 상태와 하방 압력의 변동성을 가세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인플레이션 조금 왔지만 세 경제는 충분히 강하다. 다들 그런 포지션들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에는 인플레는 금방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데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이 전쟁들은 오히려 조력을 할 거다. 그대로 됐죠. 자, 아무튼 이제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장기적 하락장이 확실하다. 대신 그해 3월에 FOMC 이후에 잠시 따뜻한 봄기운 관계 반등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큰 하락을 앞둔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 될 거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숏 써놓고 그 당시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썼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겁먹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안 쓰고 개인 블로그에 글을 혼자서만 글을 쓰다가 이제 작년 2월에 1년 지나고 나서 이 글 쓴 지 1년 지나고 나서 유튜브에도 이제 데뷔를 하게 됐죠. 예. 괜히 저 뭐 2022년 2월 20일 있어 보이려고 쓴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괜히 홍진호 씨가 또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딱 갖고 기가 막히게 맞춘 사람 같죠. 예. 하지만 작년 한 해는 이 정도만 올라오고 떨어질 거다 했는데 AI가 전 세계를 다 흥분시키고 저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지금 시장은 다시 예전 최고점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제 말 듣고 작년 한 해 뒤늦게 뭔가를 저를 똑같이 따라 하셨다면 큰 피해를 받겠죠. 예. 세상에 누구도 믿을 놈 없다. 자기 포지션과 자기 투자 이런 거는 자기 뜻대로 잘 하시라. 공부 이 사람이 내 스승이 되고 저 사람이 내 스승이 되고 빼먹을 거 빼먹고 하시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일본은 남들이 다 금리를 올릴 때 지금까지 어땠나요? 많은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아니다 똥꼬지 피면서 완화 정책, 엔저 정책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나쁜 엔저는 여러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본에. 하지만 왜 저런 상처를 남기면서 저런 뻘짓을 하냐? 그 이유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죠. 이번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희생해주지만 그 대가로 이제 지난 잃어버린 30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사실 일본은 산업 경쟁력마저 우리나라한테 뒤처지면서 아시아에서 한국에 밀려나면서 사실 물론 GDP 차이는 아직도 엄청난 선진국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밀려나던 그런 국위를 어떻습니까? 지난 1, 2년 사이에 천지개벽했죠. 크게 일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의 4차 산업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내놨고 미국, 유럽의 그런 회사들이 다 와갖고 같이 정부끼리 짝짝꿍하면서 일본에 지금 산업협력체를 지금 다 꾸리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이. 우리나라만 따돌림 받고 있죠. 네. 또한 군사적으로서도 예전에는 전범국으로서 꿈도 못 꿀 자위대 해외 파견 이런 것도 지금 거의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고 한미 연합군이 훈련하는데 어디 군대도 아닌 당나라 저기 민병대 같은 자위대가 와서 같이 훈련 동참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끼리 하는 군사 정보도 거기다 지금 공유하기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됐죠. 그리고 이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그 후쿠시마 방류수 지금 일부러 그 카드를 꺼낸 것도 이미 IAEA의 그런 허락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미국과 호주에 전수된 그 핵무기 핵잠수함 기술까지 지금 전수 받으려고 하고 지금 밑밥 깐 거죠. 예. 일본 중앙은행은 작년부터 2023년부터는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 공격을 본격화하면서 일본도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잠잠했던 YCC 커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틈틈이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 공격을 크게 뒷받침함으로써 결국 포스트 코로나에서 다시 재기하려 했던 중국 경제를 어딜 일어나긴 일어나 하고는 미국과 같이 작년에 침몰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제일 많은 경제 성장 9%까지 할 거다. 작년 이맘때 전 세계 월가의 투자기관들이 다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지금 중국 경제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1년 만에 나왔죠. 여기에 엔화와 일본 BOJ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1년 동안 그 과정을 봐왔을 겁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 장기 침체에 빠지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죠. 아시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지금 금년 넘으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예. 이제 인플레이션 다 잡혔대요. 이대로 뚝뚝 잡히고 오히려 유럽은 경기 침체에 확실히 빠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중국도 성장을 못하면서 앞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전혀 정반대의 시대가 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엔화에 대해서. 작년까지와 달리 이제부터는 인플레보다는 세계적 경기 침체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전 세계 근원 물가는 신냉전과 세계화를 벗어난 진영 논리의 디커플링 체제 아래서 계속해서 싼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짓고 있던 공장을 저기 어디 우리하고 적성국이냐 친구냐 따져가지고 공장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옮겨오는 온쇼어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나라 인건비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랑 친구인 동남아나 어디 그런 데다가 공장을 뜯어 옮기자.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프렌드 슈어링을 지속하면서 결국은 예전만큼 그렇게 물가가 뚝 떨어지는 시대는 못 온다는 거죠. 계속 인플레가 떨어지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탈세계화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계속 벌어지는 이런 국지적인 긴장은 시시때때로 그것들을 발작시킬 것이다. 지금 홍해 이것 때문에 슬슬 지금 인플레가 자극받을까 말까 뜨뜨더니 예열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분명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도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는 예전 같은 제로금리 양적 완화 시대 2010년대 같은 그런 거와는 달리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즉 고금리가 일반적인 노멀 상태가 되는 뉴노멀 시대 고금리 고환율 제가 항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계속 뉴노멀이 되는 시대로 온다고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 됐죠. 우리나라 환율 1,300원 이상 지금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2년 전만 해도 1,300원 되면 나라 뒤집히는 줄 알고 발작했던 거 기억들 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들 그때 그랬습니다. 2년 전 2021년 말만 해도요. 3년 전
2년 전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환율 1,300원 되면 나라 망가진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던 거 기억들 하시는 분이. 근데 지금 1,300원 위에서 노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고금리 고환율이 어느 정도의 근원 물가는 유지된다 이겁니다. 또 그래야만 미국이 지금 중국과 승패를 가르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달러 패권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럴 걸 위해서 미국이 지금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진영 논리, 인류의 평화와 정의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일부러 국지적 긴장 상태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바둑에 비유한 것처럼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바둑돌 놓으면서 열심히 지금 조성해 놓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가 결론은 이겁니다. 인플레가 떨어지긴 떨어져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예전 그 팬데믹 이전 시대 같은 그런 시대로 절대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는 처음에 막 팬데믹 벌어지고 그 정신없던 팬데믹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갑자기 벌어지면서 갑작스럽게 막 러시아와 유럽이 탈동조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막 세계의 적으로 만들면서 자유연맹들은 다 탈중국화 움직임 하면서 지난 한 3년 동안의 일이죠. 시간이 가면서 그런 혼란스러웠던 것은 점점 중국에서 수입 안 하면 저기서 수입하지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대안을 찾게 되고 공급망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맞죠? 이 와중에 물론 미국은 러시아, 중국 등이 그동안 전 세계에 열심히 싼 값에 대주던 에너지, 자원, 식량 등을 이제는 저는 저기 나라들은 우리하고 적이니까 거기서 이제 사올라면 눈치 보이죠. 대신 미국한테서 수입해야죠. 그래서 유럽이나 뭐 자기 친미 국가들한테 몽땅 미국의 에너지, 자원, 식량을 다 팔면서 대주기 시작하면서 미국 혼자서만 돈을 벌고 있죠. 2차 대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전 세계 긴장 상태가 지금 올라가면서 또 평화 시에는 그동안 신경도 안 쓰던 군수물자, 무기, 경쟁적으로 모든 나라가 늘리고 있죠. 이건 역시도 미국 방산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혜택을 좀 보고 있죠. 그러나 분명 지금의 패권 가르기는요. 어떻게 해서든 모든 물자의 생산 비용과 유통에 쓸데없이 더 많은 수고를 끼치게 되었고요. 디커플링이죠.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한때 올랐던 그 감당할 수요가 경기 침체가 차분히 되면서 수요도 줄어들고 또 고금리 충격이 그동안 2년 3년 지속되니까 전 세계가 조금씩 더 그걸로 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연착륙 뭐 날아간다 하는데요. 그거는 잘 돼봤자 미국만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상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가 잘 잦아들지 않는데 경기는 침체되면 그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예. 이미 몇몇 선진국들 빼고 아프리카, 중동, 저기 뭐 남아시아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섰습니다. 남미 이런데 보시면 아시죠? 살인적 인플레인데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맞죠? 신흥국, 개도국, 빈민국은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안 봐서 그러지 제발 인류들아 우리도 좀 도와줘 하고 신음소리 낸지 몇 년 됐습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서 그러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대단한 나라도 이미 빈부 양극화 심해지면서 서민층한테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온 거 아닙니까? 꼭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해줘야만 우리가 고개 끄덕입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빈민층과 서민층 하위 그 몇 프로 계층들 어떻습니까? 반 이상은 버는 돈은 점점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들 지금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어지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물가는 다 올라가지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죠? 이미 도래했습니다. 자, 다시 일본 얘기로 와서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일본의 경우만 보자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3% 이상의 물가가 지속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엔저할 거야 하면서 금리 인상 이제 해야지고 압박이 강해지고 있었죠. 국민들도 못 살겠다고 기업들도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일본 중앙은행도 작년에 말하기를
작년 말에 이제 내년도 즉 금년이죠. 2024년 3월에 있는 기시다 정부의 봄에 있는 춘투 임금 인상 결과를 보고서 만약 우리 임금도 인플레 수준에 맞춰 오르게 된다면 지금 일본 물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니까 그때는 자신들도 마침내 뒤늦은 금리 인상에 나서서 인플레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겠다라고 포부를 작년 말에 밝힌 거고, 그래서 지금 또 달러 버리고 엔화 살 때다. 11월부터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랬다가 지금 1월 20일 와가지고는 지금 뒤통수들 겁나 맞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란 겁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축제는 끝나간다. 실제로요. 그렇게 2년 가까이 막 3% 이상 3.5%까지 계속 유지되는 일본의 물가지수도요. 지난 2달간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기사예요. 19일 발표된 일본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요. 핵심 소비자 물가가 2.3% 올랐대요. 2개월 연속 둔화했다.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개월 만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다시 최저로 내려왔다. 인플레이션이 식고 있다는 거죠. 2.3%예요. 2% 정도의 물가를 유지하는 게 목표잖아요. 중앙은행들이. 근데 3몇 프로 오르던 게 2.3%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에 더해서 일본에서도 지금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지금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오르던 가공식품의 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답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뭔 얘기입니까? 일본도 가만 놔둬도 점점 물가가 뚝뚝 떨어질 거라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작년 말부터 일본이 4월부터 금리 인상 유력하게 점치고 있는데 일본 물가는 지금 굉장히 뚝뚝 떨어지면서 2%까지 잘 떨어지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대로 여기 제 오자가 굉장히 많네요. 이번 글에. 금년 4월에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요. 금년 4월까지 일본 물가 역시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3월 달에 굳이 일본 정부가 임금 협상에서 임금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4월 달에 인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죠. 사실 그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뭐 어떤 아주 굉장히 그 대단하신 분이겠죠? 뭐 저같이 이렇게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명성이 자자하신 어떤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의 블로그 링크를 같이 해주면서 그분이 4월 달에는 반드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될 거고 엔화 강세가 가면서 달러당 1000엔까지 떨어질 거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링크를 첨부하셨더라고요.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링크 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쭉 드린 말씀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4월 달에 긴축으로 조정하면서 엔화 강세로 갈 거다 하는 건 작년부터 동네 지나가는 저기 멍멍이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 했던 얘기고. 근데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 가서 또 봐요. 똑같은 얘기 하셨겠죠, 보나마나. 그죠? 남들이 다 하고 월가에서 하고 경제학자들이 한다 하면은 자신감 붙어서 다들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미 금년에는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기사 한번 보시죠. 이거는 한두 달 전 기사인데 그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더니 결국 일본의 실질임금은 엄청 후퇴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일본의 실질금리는 그동안 일본의 중앙은행의 고집과 똥볼로 지금 최악 수준이죠.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있을 춘투에서 기시다가 또 자기 지지율도 올려야 되니까 거기 지지율도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만큼 형편없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임금을 많이 올려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미 디스인플레이션 착착 진행되면서 일본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2% 초반대로 완전히 안정이 된다면 굳이 금리를 안 올려도 일본이 여기서 기시다가 임금 올려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쫙 오를 거라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까지 애써 그나마 불꽃이 붙어서 이번에 살아났던 물가 상승이 언제고 다시 꺼져서 경제 동력이 없으니까 디플레이션이 다시 올까봐 굉장히 불안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애들 아닙니까? 그러죠? 즉 지금 정세만 보면 일본은 사실 이겁니다. 남들 다 금리 인상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억지로 참아가다 그 기회를 놓쳤고요. 이제 금년 4월쯤에는 드디어 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이것도 사실 제가 작년 연말 밀어내기 시리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믿을 게 못 된다. 얘네들은 이미 양측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4월쯤 되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안정되면서 오히려 어디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일본 소비자 물가도 많이 안정이 될 텐데 굳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도 없게 될 확률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가의 보도라고 아끼다 꺼냈는데 그 보검이 명검이 다 녹이 슬어 있죠. 아끼다 똥 되는 겁니다. 뒤늦게 결심하고 일본도 금리 인상 버스에 탑승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버스 이미 떠났어요. 금리 인상할 시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버스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림 보시오. 아시겠죠? 영어 표현 하나 배우고 갈까요? 너무 얘기 재미없고 힘든 얘기니까. That ship has already sailed. 우리는 이미 버스가 떠났다고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저 배가 이미 항구를 떠났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의 엔저 상태는 4월부터 엔화 강세가 아니라 어쩌면 모두의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할 필요 없겠는데 하면서 지금 엔저 상태가 계속 더 유지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가능성이 벌써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축통화 패권 관점에서 보아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 미국 중국 싸움은 뭐 금년에도 계속 되겠죠? 그러면 달러 강세를 시시때때로 어느 순간 받쳐주기 위해서 또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엔화 강세를 비록 일시적으로 취한다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본 것처럼 언제든지 그게 제한적일 수 있다. 마치 작년에 이렇게 긴축으로 돌아섰어. 8월 초부터 했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그럼 엔화 강세겠지 했는데 엔화가 오히려 반대로 그때부터 오히려 더 약세로 빠진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일본이 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 개입해서. 왜냐하면 중국목은 쪼이지만 달러 강세는 해치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긴다. 이런 일이 금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상반기에 한번 당하고도 하반기에 자신이 시험 문제 왜 틀렸는지 모르고 운이 없어서야 하고 또 덤비고 이번에 당한 거고 그래도 맨날 옛날 공식만 갖고 대입해서 풀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중동 전쟁이 앞으로 더 크게 확전되고 그래서 전 세계 물동량과 유통 등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세계적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지금 내려가는 물가가 다시 튈 거고 그러면 예정대로 4월 달에 긴축 조정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지정학적 상황들이 불꽃이 튀면 항상 전 세계는 안전자산이 뭐야 찾는데 또 엔화가 안전자산이죠 항상. 그래서 엔화가 또 강세를 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시아 전선에서 긴장이 터진다고 해보죠. 지금 뭐 후티 반군 뭐 헤즈볼라 그런 것처럼 따콩따콩 하면서 그러면 그 아시아 전선에서 달려가는 나라가 어딥니까? 한미일 연합군이죠. 우리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지금 다 조정해 놨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예전처럼 어디선가 국지적 갈등, 긴장이 터졌다고 해서 엔화가 안전자산이다는 그렇게 엔화에 마냥 좋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의 통화 가치는 보통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미국 빼고요. 그러니까 뭔 일 터지면 엔화가 오히려 더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워낙 이번에 휘청인데 같이 휘청인 것처럼. 그리고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 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침몰설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해마다 심해지는 지진과 화산 때 이 환태평양 불해고리 환경재앙은요. 금년 초도 깔끔하게 시작했죠. 깔끔한 게 아니라 아주 무섭게 시작했죠. 일본에서 강진이 일어났죠. 그 환경 제가 그 원자력 어쩌고 해가지고 연초에 영상 만들었는데 그런 거 제가 환경으로 영상 만들면 그나마 사람들이 더 안 보더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뉴스들 그 이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진 터지자마자 제가 그 환경 거기에 대한 영상 원자력 이거 발전소 원자력 방사능 유출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 지금 우리나라 진영 논리에서 또 원전 빨갱이들 제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전체 위에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확실히 간과하는 게 있나 보자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그 영상 만들고 뉴스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일주일 동안 지금 이쪽에 그 원자력 발전소 사실 이제 가동하는 건 아니고 핵폐기물 저장해 놓은 데죠. 거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의문점이 많죠. 뭔가 있는데 지금 덮은 그런 정황이 많죠. 그 언제 또 한번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그 지역에 진도 6 이상의 강진이요. 확률이 지금 몇백 배 올라 있어요. 작년부터. 그 지진학자들 그것도 곧 조만간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본에서 또 지진이나 그런 피해가 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일본 엔화와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본은 그 지진 피해를 재해를 복구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긴축 못해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야지. 맞죠? 실제 그랬나 볼까요? 이번 연초에 보십시오. 일본에 강진이 났는데 오히려 일본 증시는 올랐어요. 왜 올랐습니까? 이 강진, 지진의 피해를 복구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 뭐 금리 인상을 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증시가 올라갔다고 써 있잖아요. 맞죠? 이처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변수와 디커플링에 따른 경기 침체의 변수 그리고 미국 편에 찰싹 붙기로 한 일본의 달러 강세를 해치지 않으려는 결심 또 금년에도 여전히 때때로 미국 필요에 의해서 세계의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마다 작년처럼 전술적으로 나오게 될 우에다와 그쪽 패거리들의 이상한 또 행동 이걸로 인해서 엔화와 일본 국채금리는 어디로 간다 저리로 간다 그 전통적인 경제 논리로 순진하게 그렇게 볼 수 없고 언제 어느 방향으로 이놈들이 이 패권 전쟁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지금 세상은 변했다. 예전 세상이 아니다. 전쟁 중이라고요. 비상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엔화 보고 투자해서 따먹어야지. 예전 그 IMF 때 유인촌이가 얼마 그것만 아주 보고 그러기에는 정말 짜증나고 곤란한 종목이다. 사실 제가 지난해 열심히 진짜 많이 목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음에도 질문이 올라오는 건 그만큼 여기서 한번 발라먹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확인해 보시는 거겠죠. 그러나 물론 들어가서 잘 발라먹으면 된다. 그렇죠? 여기 본 것처럼 아무리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내가 여기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엔화 쌀 때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털고 나왔어 하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쟤는 이렇게 큰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구나. 틀렸나 맞았나 본인이 판단하시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서 본인 투자 스타일과 기간과 뭐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인문학적 관심으로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제 채널을 보시면 사실 더욱 좋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그런 것처럼 엔화 역시도 앞으로 무조건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하기는 힘들고 결국에는 항상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싸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가면서 항상 일정 박스권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정말 감잡을 수 없게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또 경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낯설으신 분들 잘 나 이런 거 모른다 뭔 얘긴지 알듯 말듯 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착착 가라앉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 이미 왔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혼자서만 이제 와서 금리 인상하기에는 이제 예전 같은 시기가 아니다. 이미 시기가 늦었다. 놓쳤어요. 버스는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일본이 금리 인상할 당위성도 점점 줄어든다. 거기에다가 지정학적 갈등은 점점 쭉 심해져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아 전선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깊숙이 아시아 전선에 발을 들인 일본도 여기서 뭔 일 터지면 일본 통화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진 같은 재난 등의 위험성이 당신들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세상은 위험해졌다. 일본에서 계속 예전과 다르게 더 많은 재난이 더 자주 이어질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따져도 지금 아주 커졌다. 그럴 때마다 일본은 오히려 긴축이 아니라 돈을 풀어서 재정 부양을 해야 할 거다. 또한 여기에 제 채널에서 꾸준히 보는 미국, 중국이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일본은 미국이 여러가지 선물을 주는 대가로 달러 강세를 항상 받쳐주고 시시때때로 또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로 중국의 회사채 시장을 공격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것처럼 어라? 금리를 올렸는데 엔화는 오히려 더 약세로 빠지네? 이게 왜 이러지? 두 번이나 뒤통수 맞고 오늘까지 해서 두 번이나 뒤통수 맞은 이유가 이건데 요거 아무도 어딜 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아무리 뉴스들 보고 전문가들 봐도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고 또 간다. 지금 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 당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막연히 일본 엔화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내가 경제 좀 공부했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저번엔 왜 안 그랬습니까? 두 번이나? 그건 모르겠다. 운이 안 좋다. 하지만 또 갈 거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시장은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처럼 건들 시장이 못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항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잊지 마시고요. 투자의 판단과 확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 채널 보고 투자의 어떤 그 참고로 삼는 것도 사실 저는 별로 달갑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방향을 보든 적당히 들어가서 그 시점에서 잘 먹고 나오시면 바로 그분이 승자다. 잊지 마시고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항상 얘기했듯이요. 이것도 전에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엔화에 투자할 때는 달러로 투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돈은 원화입니다. 원화를 팔아가지고 엔화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원화 대비 엔화가 올라야 이득을 보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할 때 그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기축통화인 달러와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반비례를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쭉 떨어져요. 그렇죠? 예. 하지만 엔화와 원화의 관계를 보면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예전에는 우리 원화가 내려가면 우리는 그때 정말 못 사는 신흥국으로 원화가 내려가면 선진국인 엔화는 안전자산 그리고 준기축통화로서 반대로 크게 올랐죠. 달러처럼. 대표적인 게 우리 IMF 때죠.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질 때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는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기축통화 패권을 두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많이 가치가 국력도 올랐고요. 그동안 일본 많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축통화 행세를 하던 준기축통화국들은 이제 다 가면 벗고요. 다 똑같은 잔챙이들 된 겁니다. 큰일이 터지면요. 엔화, 유로와 원화 할 거 없이 다 떨어지고 달러 혼자 올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아시아 전선에서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화, 원화 다 같이 묶여서 약해집니다. 맞죠? 요 최근 사이에 지금 엔화, 원화 다 같이 떨어지는 건 뭡니까? 정확히 신흥국에서 다 돈 빼면서 중동전쟁 확전될까? 아시아 전선 김정은이 미칠까? 하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되는 사이에 원화가 이렇게 떨어진 거 바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보니까 일본 엔화도 똑같은 모습이죠. 결국 달러만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엔화 질문 올라왔을 때마다. 예. 이제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엔화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겠다 하면 그때는 어쩐 때? 일본 경제는 잘 나가는데 우리 원화만 박살나는 정말 피눈물 나는 배가 아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면
사실 크게 재미 볼 확률도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긴 얘기 또 머리 아픈 얘기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해보는데 제 전달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분야가 그렇게 쉬운 분야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근데 돈은 벌고 싶고 재테크로. 그렇죠? 근데 어려운 건 싫고. 그러니까 다들 세 줄 요약 해주고 간단하게 이거 편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오른다 하는 거 다 쫓아가길 원하죠. 조금 시대의 어떤 지금 슬픈 자화상이라고 봅니다. 요새 비트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회원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뤘었죠. 바로 얼마 전에. 비트코인은 결국 제가 한국인의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 그때 차트로 자세히 보여드렸는데 분석해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ETF 나오고 나서 오늘까지 어제까지 보시면 실제 그렇게 거기 11개나 ETF 상품을 나온 거에 비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갔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거기에 연계된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져서 맥을 못 추고 있죠. 지금 어젠가 미국인들과 투자하는 그런 글로벌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나왔는데 물론 그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신빙성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예전 그 비트코인 바로 얼마 전 분석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해 열광을 안 해요. ETF가 나왔어도 앞으로 ETF나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까? 말하면 극소수 17%인가 나왔어요. 17%.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오른 건 중간부터 제가 그때 분석해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올려놓은 거죠.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비트코인이 되어버렸다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인들은 이미 이쪽은 아니다. 볼 재미 다 봤다.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폭등하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이건 아니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인들만 몰려갔을까요? 한국인들만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뭔가 비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엔화 광풍처럼 한국인들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자산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력이 OECD 몇이 하지만 실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진짜 갖고 있는 자산은 없고 다 부채 형식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올랐다 하면 자기가 부자 된 것처럼 느끼고 하지만 갖고 있는 수중의 돈은 항상 똑같고 빚만 늘어가고 지금 위기감들이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위기감에 뭔가 돈이 좀 된다 한다 하면은 가서 몰려가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엔화 광풍이나 비트코인 광풍이나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거기서 재미 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결과만 보면. 하지만 한국인들끼리 경쟁하는 시장이 돼서 거기서 제로섬 게임에서 잃는 사람이 있으면 얻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인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돈 따가지고 외화 벌어오면 좋은 건데 거기 몰려갔더니 다 뭡니까? 유럽이라고 관광 갔더니 여기서도 한국말 들리고 저기서도 한국말 들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다 모여갖고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큰 도움 안 되겠죠? 아무튼 어떤 쫓기는 마음으로 투자판에 억지로 내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단기간에 뭔가 뭘 봐야겠다 하면서 덤벼들기에는 이렇게 여기가 호락호락한 경제판이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것도 최대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그게 애초에 취지였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매번. 하지만 그럼에도 듣고도 잘 모르시겠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학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기축통합 패권에 의해서 정치, 외교, 경제가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이 이런 영향을 받는구나. 내 인생도 이런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흥미를 갖고 보지 않으면
이거에 관해서 또 나 이거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최호쿠란 놈이 말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오늘 너무 지금 저번 날 저기 숙직 쓰고 당직 쓰고 와가지고 피곤한데도 이 의무감에 공부하듯이 자기 개발하듯이 이 1시간짜리를 듣고 있네.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의미도 없고요. 인생 즐겁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도움도 안 됩니다. 정말 들으면서 재미있다, 흥미있다 이런 것이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조금 힘듭니다. 세상이. 예. 자, 마지막 광고. 제가 경제 채널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이 들으려고 수익하고는 상관없이 20세기에 아주 그 여러 가지 전 세계의 팝송이나 이런 거 아주 명곡들 유튜브 쇼츠를 이용해서 영어 채널로 하나 이렇게 최우교육의 음악 이야기 이 채널 있는 거 아는 분들 계시죠? 예. 주로 미국 사람, 남미, 브라질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이 제 채널을 보는 사람이. 근데 혹시 예전에 팝송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 여기 굉장히 추억을 소환하는 좋은 곡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